맞습니다. 어떻게 먼저 하시고 중간에 오실 테니까요, 뭐, 그죠? 우리 187페이지 이제 사진 얘기 지난번에 사진의 탄생 얘기는 지난번에 시작을 했고요, 그죠? 사진 탄생, 사진 참 정말 아주 정말 중요한 일이죠, 사진이, 그죠? 사진. 그래서 187페이지 맨 위에입니다, 그죠? 우리가 186페이지 지난번에 했었고요, 그죠? 사진의 탄생, 그다음 맨 끝에 그 이스트만 코닥, 그죠? 코닥에서 그 카메라, 그죠? 휴대용 카메라가 나오면서 이제 롤필름이 대중화됐다. 그다음에 이제 칼라 사진도 이제 막 시작은 됐다. 그러나 칼라로 넘어가려면 이제 아직, 그죠? 그 시기가 남은 거죠. 그래서 미술사에서 이제 미술사는 대신 이제 그래서 칼라 시대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요. 그래서 187페이지. 그래서 사진이라는 이게 일종의 새로운 그 매체 아니에요? 매체. 그죠? 어떤 정보를 담는, 그죠? 시각적 정보를 담는 매체. 그러니까 새로운 매체가 출현하면은 뭐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187페이지 맨 위에 대중화된 사진의 여러 유형들. 그래서 뭐 여행사진, 종군사진, 기록사진 뭐 등등 뭐 구분했는데 뭐 구분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진, 전문적인 사진사들이 이국적인 풍경에 대한 대중들의 갈증을 만족시키기 위해 경이롭고 멋있는 풍경을 찾아 세계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노력으로 대중들은 알라그자에 앉아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나이아가라 폭포나 그랜드 캐년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었다. 이 1세대 여행 사진사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1세대 여행 사진사가 이제 1세대 그 여행 유튜버, 그죠? 그죠? 똑같은 거죠. 여행 유튜버죠. 여행 유튜버들을 처음에, 그죠? 어디 새로운 나라 가서 막 보여주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새로운 매체가 나오면은 이제 그 매체를 활용해서 이게, 그죠? 그 새로운 그 간접적인 경험들을 막 제공하는. 그러니까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찍으면은 이제 그 사진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요. 그죠? 잡지 이런 데 실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1세대 여행 사진사들, 지금 유튜버랑 뭐 똑같은 거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작업했는데, 특히 이제 그 무거운 기기들과 깨지기 쉬운 감광판을 등에 지고 알프스 산맥 꼭대기까지 올라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사진을 찍은 뒤 숨막히게 어두운 휴대용 암실에서 사진을 인화했다. 그때 이제 장비가 이제 꽤 컸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그래서 질산염 같은 화학물질로 인해 그들의 손가락과 옷은 흔히 검게 부식되었고 인적 드문 외지에서 일하는 그들은 항상 사고 염증을 동반했었다. 그래서 뭐 지금 그죠? 여행 유튜버보다 뭐 좀 더 이제 그런 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그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그 이유로 이제 큰 인기를 얻었고요. 자, 그다음에 종군 사진.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아주 그 일종의 그거죠. 그 사람들이 어떤 그 관심을 많이 이목을 지목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종군 사진, 브래디는, 그죠? 매튜 브래디는 종군 사진사가로 남북 전쟁의 참상을 7,000장이 넘는 사진으로 생생히 기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사진으로 기록된 최초의 전쟁이에요. 사실상 남북 전쟁이.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말이 많았죠. 야, 남북 전쟁이 이제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전쟁이었다. 근데 그렇기도 해요. 한편으로. 왜냐하면은 무기상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기관총. 대포도 물론 대포도 향상됐고, 그죠? 그래서 대포 맞으면 진짜 말 그대로 그 전까지 대포는 그냥 위험용이었고, 실제 전쟁에서는 나폴레옹 전쟁에서도 대포를 쓰긴 쓰지만 일종의 위험용이고 그 살상 효과는 크지가 않았죠. 근데 이때는 진짜 살상 효과도 컸고, 그다음에 기관총이 이제 등장하면서 어마어마한 진짜 끔찍한 전쟁이 된 거죠, 말 그대로. 기관총만 맞아서 죽는 게. 자, 그래서 가장 끔찍한 전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사진으로 기록된 거죠. 그래서 그는 내 발이 가라고 명하기에 전쟁터로 갔다고 후회하고 있다. 전쟁 사진을 찍기 위해 그는 마차 한 대분의 장비를 싣고 다녀야 했는데, 그래서 장병들은 바퀴가 달린 그의 암시를 두고 골칫덩이라고 불렀다. 근데 브레이드 북군 쪽이었어요. 북군, 남군이 아니라 북군.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마차들은 적들의 목표물이 되기 쉬웠기 때문인데 브레디가 유리로 된 감광판. 그 당시엔 다 이제 감광판이 유리였습니다. 요게 그 코닥에서 이렇게 그 롤필름 나오기 전에는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유리로 된 감광판 위에서 작업하고 있는 동안 밖에서는 총탄이 어지럽게 날아다니는 일수였다. 그래서 감광판 위에 영상이 나타나려면 최소한 3분이 걸리기 때문에 브래디는 막사와 전쟁터에서 실제에 둘러싸인 장병들의 모습을 참호 속에 숨어서 찍어야 했다. 그래서 그가 찍은 물통을 든 해골 사진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전쟁의 비참한 실상을
가감없이 기록한 사건으로서 링컨의 게티스버그 현설에 영감을 주기도 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도 물론 전쟁은 점점 더 잔혹해지고 있죠. 뭐 지금 뭐 보면 더 잔혹하죠. 지금도 이제 전쟁이 잔혹해진 이유는 지금은 직접 대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버튼 누르면 저기 그냥 가로가 되니까. 미사일 한 방으로 그죠? 그러니까 훨씬 더 잔혹해졌는데 당한 입장에서는 이때도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점점 전쟁 양상은 잔혹해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실제 그 사진 기록으로 남은 그런 전쟁으로서 정말 그 남북 전쟁에 대해서 뭐 마르크스도 아주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잖아요. 야, 이렇게 참혹하냐 전쟁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런에서 브래디는 3일 동안 실종되는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3일 후 브래디는 언제나처럼 긴 먼지막이 외투와 밀짚모자를 쓰고 지치고 굶주린 채 워싱턴에 있는 막사로 간신히 생활했다. 하지만 그는 장비를 새로 싣자마자 곧바로 사진을 찍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브래디 말고도 이 종군 사진 작가들이 이제 많이 그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하고 이제 그거를 뭐 실어서 신문에 실으면은 돈을 꽤 받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브래디가 찍은 사진들 몇 가지 보시겠습니다. 이제 거기도 있죠, 그죠? 위에 그 당시 이제 구급 마차죠. 구급 마차가 위에 있고 아래쪽에는 그 일종의 그 여행 유튜버가 찍은 그 여행 그 사진가가 찍은 그 그랜드 캐니언 사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튜 브래디 미국 초창기 그죠? 뭐 아주 롤필름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유명한 사진 작가입니다. 남북 전쟁을 찍은 사진으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그 뉴욕의 스튜디오를 열고 엄청 빠른 거예요. 다게레오 타입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그죠? 몇 년, 한 5년도 안 돼서 자기가 미국에서 그 딱 수입해서 바로 스튜디오 열고 그래서 미국 대통령, 애덤스, 뭐 링컨 등 유명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잔혹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인터넷 찾아보면은요 그렇게 끔찍한 사진은 안 나와요. 그죠? 왜? 그죠? 해골 있고 이런 거 더 잔혹한 장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긴 봤는데 그걸 뭐 굳이 뭐 볼 것도 없고 진짜 말 그대로 해골이 있고 이런 엄청 잔혹한 사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지금 뭐 포탄 맞고 엄청 많이 죽은. 그래서 이 전투에서만도 뭐 한 2만 명 넘게 죽었다고 하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성사가 발생한 그런 뭐 전투가 끝난 장면이죠. 그죠? 이 남군 희생자들. 자, 제만 없으면 진짜 목과적이죠. 그렇죠. 그냥 그냥 보통의 그죠 그런 목장 같은 주택인데 그 남부의 전원 주택인데 그냥 이렇게 진짜 죽은 사람들이 엎어져 있는 그죠 남군 그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포탄 효과. 그러니까 이제 포탄이 점점 세진 거예요. 포탄 맞고 이렇게 그 당시 끌던 말 뭐 소들 다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 마차, 우마차를 끌던 들이 죽은, 그래서 포탄이 효과라고 불리는 엄청난, 그 당시 포탄의 효과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포탄 사실이에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그 위협, 그냥 쇠덩어리 떨어지는 거라서, 뭐, 그거, 살상 효과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포탄이 파편으로 막 터지고 하는 엄청난 그런, 였다. 자, 그래서 어쨌든 브래디의 사진은 이제 남북전쟁의 참상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뭐 끔찍하죠. 참호 속에 이렇게 죽고 다 그죠? 이제 죽고 다 후퇴하고 자기는 죽은 채로 남아 있는 뭐 이 정도가 제일 뭐 오늘 실린 사진 중에 끔찍한 사진입니다. 참 그렇죠.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사실 이 남북과 이 시비를 하는 그렇죠. 그다음에 요게 그 브래디와 그 마차 아까 말했던 그죠? 게티스버그 전투 현장에서 브래디와 그 암실 마차 그죠? 이렇게 검은 얼트런 마차 요걸 갖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유명인들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이렇게 딱, 정말 이 대조적인데요. 물론 사진 2장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 북군 총사령관, 그죠? 북군의 총사령관 그랜트, 그죠? 그랜트고, 이쪽은 남군 총사령관, 그 유명한 그 로버트 리 아니에요? 리, 그죠? 리 장군이 이제 항복한 다음에 이제 브래디가 이제 사진 찍자 해서 포즈를 취해서 찍은, 그래서 남군과 북군의 총사령관을 찍은 이런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유명인, 그죠? 미국 대통령. 대통령 물러난 다음에 찍은 겁니다. 그건 퀸시 애덤스. 이건 링컨. 수염이 없죠, 그죠? 대통령 되기 전에, 당선 전에 이제 찍은 사진, 링컨. 근데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링컨이 역사상 가장 키가 큰 대통령이래요. 192래요. 그러니까, 조지 부시가, 조지 부시 뭐 189, 90? 그렇게밖에 안, 어쨌든 이게 제일 크다고 합니다, 링컨이. 192.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컸다고 합니다. 192. 그래서 링컨. 그 다음에 이거 링컨 와이프. 저도 처음 봐서 신기해서 싫었습니다. 이것도 찍었네요. 링컨 와이프도. 링컨 부인. 그러니까 링컨이 보통 수염난 사진인데, 이건
당선된 이유죠. 그다음에 이거는 링컨 부인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유명인들 사진과 등등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뭡니까 브래디 종군 사진, 그래서 전쟁의 참상을 전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공통점이 있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 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가서 보기 어려운.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쟁 사진 정도 오게 되면은 일종의 이제 오늘날 유튜버들하고 비슷한 거죠. 그죠? 일종의 센세이셔널한 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점점. 이제 그게 돈이 되는 거니까, 센세이셔널. 그죠? 뭔가 충격적이고 이러면 사람들이 이목을 쏠려서 막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잡지를 팔거나 신문을 팔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사진 한 장이, 그죠? 이미지가, 시각적 이미지가. 그래서 좀 더 센세이셔널한 그런 사진들을 막 찾아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뭐, 당장, 여기는 뭐, 당연히 안 나오겠지만은, 당연히 유튜브나 뭐 우리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야, 인터넷 이거 이렇게 되면은 포르노가 완전 일상화되겠다. 그죠? 처음 나왔을 때. 그죠? 이제 특히 성과 관련된 거. 그죠? 성과 관련돼서 이 포르노 아무데나 볼 수 있고 막 그런 포르노 사진들이 막 전송하고 이렇게 될 거니까 포르노가 인터넷을 장악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렇게 되진 않죠. 그죠? 물론 상당한 비중은 항상 차지하지만 일부 비중은 이때도 마찬가지. 그죠? 이런 데 안 나오지만요. 당연히 그 돈 되는 걸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제 포르노 비슷한, 물론 완전 포르노까지는 아니었을 때는 하지만 이제 포르노 비롯한 그죠? 여성 나체 사진이나 이런 것 등이 그런 상업용으로 그죠? 당연히 이게 돈이 되니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찍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역사책에 실제 나온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그 비밀리에 막 팔고 거래하고 했다라는 거를 뭐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게 역사 순서상 157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기록 사진은 요게 순서가 좀 나중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이거 나중에 보시고요. 다시 넘어가서 188페이지로 가셔서 보시겠습니다. 188페이지. 188페이지에 초상사진이라고 있잖아요. 아래쪽에. 그죠? 초상사진. 네, 오셨어요. 천천히 오세요. 항상 뭐, 보실 건 없고. 네. 예, 188페이지. 188페이지. 아래쪽에 이제 초상사진. 뭐 당연히 우리가 항상 우리 뇌가 자동적으로 주목하는 게 사람 얼굴이거든요. 사람 얼굴. 그죠? 그래서 사실 그 얼굴에 대해서도 정말 이 과학적으로, 미학적으로, 탐구할 게 많아요. 앞으로도 많은데, 이 얼굴이 다 다른 것부터 해서, 참 재밌는 일이 많죠. 얼굴과 관해서는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얼굴에 자동적으로 주목하는데, 당연히 이제 초상사진이 가장 또 미술사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죠? 초상화를 그리지 않게 됐으니까요. 자, 그래서 초상사진 아래쪽에 봅시다. 초상사진. 그래서 프랑스의 캐리커처, 그러니까 사파가였죠, 원래. 사파가였는데, 잡지의 사파가 작가였던 나다르는 1853년부터 사진 작가로 일하면서 파리 예술인들의 지도적 인물이 되었다. 그래서 사진으로 정말 크게 성공을 한, 말 그대로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자 하는 그런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조르드 상드, 그 다음에 코로, 도미에, 사라 베르나르트. 이게 베르나르라고 발음이, 이게 베르나르트라면 좀 너무 틀리고요. 그냥 베르나르 정도. 사라 베르나르 같은 예술가들을 찍은 그의 사진은 단순히 엄숙한 기록용 초상사진이 아니었다. 그는 인물의 성격을 강조할 수 있는 포즈와 라이트 사용법을 고안해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연극배우였던 사라 베르나르를 찍은 사진을 보면 천이 그녀의 몸을 드라마틱하게 휘감음으로써 그녀의 개성을 잘 포착해내고 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그죠? 있죠? 오른쪽에 그죠? 그죠? 나다르 사라 베르나르타. 그래서 이것도 연대 표시가 오류입니다. 근데 이 연대 표시는 다 이제 나중에 다 수정되고 교정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요. 꼭 어느 책이 꼭 맞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나온 것일수록 좀 더 맞겠죠. 최근에 나온 거일수록 요건 벌써 20년도 넘어간 책이니까 연대 표기가 오류고, 어쨌든 사진 그죠? 아주 그죠? 단순히 찍은 게 아니라 그죠? 여배우의 그런 게 잘 드러나도록 그 옷의 주름 같은 거를 잘 잡아서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다시 이제 왼쪽 아래쪽으로 와서 보시면요. 나다르는 사진에 처음으로 전등을 사용했으며, 이게 인공조명입니다. 인공조명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기구를 타고 파리 상공을 날아다니며 사진을 찍어 공중사진이라는 것을 개발했다. 항공사진, 그죠? 그래서 그는 거인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구를 만들어 독일에서 출발해 기구가 멈출 때까지 40km나 비행하기도 했고, 그래서 사진도 찍고 위해서, 그죠?
근데 이게 기구가 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기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까 말씀드린 그죠? 마차에 싣고 다니는 그 장비들이 워낙 크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기구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달은 이제 워낙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죠? 예술사에서. 우리 너무나 많이 봤죠. 그죠? 나다르. 예, 너무 많이 나왔죠. 이제 앞에서 19세기 중후반에 그 예술가들은 다 나다르가 사진 다 찍은 그 사진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좀 많죠.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이제 가스파르 펠릭스 트루나숑, 뭐 이런 트루나숑, 뭐 프랑스 사람이죠. 오래 살았어요. 90년 살았으니까 엄청 오래 살은 거죠. 그래서 그 예명은 나다르. 이거를 이제 왜 나다르냐에 대해서는 썰이 뭐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트루나다르 뭐 이렇게 요거를 끝에를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말로 끝에 이제 좀 이렇게 좀 약간 귀엽거나 약간 그렇게 부르는 식으로 조금 그 친구들끼리 좀 좀 약간 말을 끝을 그죠? 자음이다라는 거를 흐려서 부르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애정 어린 뭐 그런 그 호칭 같은 거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왔다고 합니다. 근데 정확히는 이제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다르. 그래서 이 나다르라는 명칭은 나중에 자기 아들한테도 물려줍니다. 이제 그 예명을 사용해서 아들도 계속 사진 작가로 일했으니까요. 그래서 펠릭스 나다르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진작가 처음에는 이제 사파로 여기 쓴 것처럼 처음에는 신문에서 그 풍자화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오늘의 도미에처럼 도미에 풍자화 앞에서 봤었잖아요. 그 같은 친해요. 도미에하고 친합니다. 같이 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내 사진을 접하고서 야 이거다 해가지고 빠져들었고 작가, 화가, 정치인, 여배우 등 당대 유명인들의 초상 사진을 찍으면서 상업적으로 엄청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성공을 해요. 크게 성공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뒤는 또 결말은 이게 사진이 이제 한마디로 새로운 성장 산업이라는 거잖아요. 저희랑 똑같이 처음에 뭐 휴대폰 나왔을 때 휴대폰 뭐 그죠? 아는 사람 막 휴대폰 투자해서 가게를 막 10개씩 가지고 이러시면 확장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말은 경쟁자들이 이제 짝하면서 이제 당연히 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간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시도를 막 해요. 그걸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공 조명도 처음 사용하고, 기구를 타고 항공사진도 찍고, 그 경쟁자들보다 이제 앞서 나가려고 해서 막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경쟁자들이 금방 뭐 다 우후죽순처럼 사진 돈 되는 거 알면 다 올려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말년에는 투자만 하고 거의 파산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이름이 워낙, 그죠? 유명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배웠던 그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이 사람 회고전이 열리긴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지도적인 거기 나왔구나 여기 그죠? 거기 지도적 인물이라 나오잖아요. 그죠? 이 말이 맞긴 해요. 파리 예술인들이 지도적 인물. 정말 그죠? 이 사람은 그 일종의 적이 없이, 그죠? 우리 아카데미즘의 화가, 또 그걸 반대했던 인상파 화가, 또는 뭐 정치인들, 예술가들, 문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적이 없었던 거예요. 다,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아우르는 그 정도 재력과 어쨌든 인기가 있었고, 또 다른 걸 떠나서 아주 정력적이었어요. 활동성이. 그래서 오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90년까지. 어쨌든 아주 정력적으로 활동을 했고, 열정적이었어요, 사람이. 딱 보면 좀 그 티가 나잖아요, 열정적이라는. 그래서 요거는 뭐 따로 읽지 않겠는데요. 젊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열정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정부의 비밀 요원까지 했어요. 정부 스파이. 근데 이게 그때 한번 말씀하신 왜 러시아 이쪽 사람들이 그게 있어요. 러시아를 항상 두려워하는 유럽인들은 그래서 러시아 포비아라 그러죠. 러시아 포비아 이 혐오증이 있어가지고 러시아를 감시하는 그런 비밀 요원까지 국가의 어떤 나름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부한테도 잘 보이고 또 그렇다고 또 야당이나 이런 데서 또 안 올린 게 아니에요. 또 나중에 파리 꼬민 때에는 또 꼬민 정부에도 협조하고 꼬민 정부에서 협조를 요청한 거지 이 사람한테. 그래서 꼬민 정부가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얘기 바로 연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파리 꼬민이라는 게 파리가 포위된 거 아니에요. 그럼 바깥하고 연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구를 이용해서 우리는 연락도 하고 이 폭탄도 투하하자 막 이런 식의 나다르가 그렇게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이 없던 한마디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지도적인 인물이었죠 나름. 그래서 다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상담을 하고 문의하던 대단한 어쨌든 아주 엄청난 활동적인 그런 실제로 또 실행도 많이 했던 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그런 아주 정력적인 활동가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우리가 앞에서 봤었잖아요. 자기 친구 그죠 오늘의 도메가 그린 판화 그죠 기구를 탄 나다르. 그래서 이걸 판화를 그려서 그죠 다 세상에 온통 다 포토그래피예요 그죠.
그래서 밑에 보면 다 포토그래피. 그래서 이거를 정복한 저기 나다르의 모습을 그린 거고요. 요거는 이제 기구를 탄 모습을 스튜디오에서 연출한 거죠. 왜냐면 그 올라갔으면 찍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난 기구를 타고 항공 사진을 찍었다라는 연출한 사진. 이렇게 좀 멋지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최초의 항공사진이에요. 여기, 파리 1858년에 나다르가 찍은 이제 최초의 항공사진. 딱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말 그대로 인간이 하늘이 올라가서 내려다 찍은 최초의 항공사진이고, 여기 그, 몽마르트 언덕이 저기 몽마르트가 여기 있고, 저 보인다는 거예요. 저기 몽마르트가 있고, 그걸 전체를, 파리를 찍은 그 최초의 항공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거인이라는 그 기구, 그죠? 요거는 나다라가 찍은 사진 아니고 다른 사진자가 찍은 사진인데, 어쨌든, 이렇게 큰 기구. 그 다음에 조그만 기구도 있죠. 왜냐면 요것도 이것도 찍어줘야 돼. 옆에서 또 한 번 또 그것도 찍고 하려면, 이거 또,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왜 유튜버들이 나오면은 자기가 찍은 게 아니잖아요. 옆에 또 있지, 앞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찍어주는 사람이 보통. 뭐 그런 셈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했고, 그래서 아주 엄청나게 정력적인 활동가로서 특히 1860년대에 아주 커다란 성공을 거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 10년 사이에 경쟁자들이 쫓아오면서 이제 그다음에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어쩌고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또 그러니까 최초의 인공 조명을 찍은 거예요, 이게. 이 파리 가보셨어요, 파리? 여기 가보셨어요, 카타콤? 저도 이거 모르죠. 파리 안 가서 모르는데, 야, 이거 파리 지하에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하긴 한데, 그죠? 이거 파리의 카타콤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게 로마의 카타콤 아니에요. 또 거기 가보셨어요, 로마 카타콤은? 이탈리아, 유학하신데? 끔찍해서 안 들어가요. 왜 이탈리아 카타콤이 왜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모여서 뭐 예배하고 그런 거로 많이 얘기 나오지만 어쨌든 공동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다른 게, 옛날에는 여기 그런 문화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각 자기네 그 교회 묘지에 묻으면은 그 나중에 이제 그 이장하고 우리는 이장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아니 그걸 계속 모시던가. 근데 나중에 그거 어떻게 되고 나면 그 뼈를 파가지고 이렇게 딱 여기다 이 동굴에다 다 넣은 겁니다. 이거 그런 식인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해골이죠. 그죠? 해골이죠. 해골로 사람 뼈, 다리 뼈 이런 것들 다 뼈이고 뼈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거잖아요.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에는 이제 화장한 다음에 뼈를 이제 갈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납골당을 이렇게 하던가 하는데 이쪽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리나 파리 인근에서 다 교회에 묻었다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요 교회 묘지가 제한돼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말 그대로 그 주인이 없는 묘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자리를 파헤쳐가지고 뼈가 나오면은 그걸 따로 갖다 버리지 않고 여기다 갖다 버렸다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600만 명의 유골이 있어서 이 중에 신원이 확인된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그러니까 신원이 확인할 수가 없는 거지 뭐 5개 가지고. 물론 오늘날에 뭐 DNA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쉽지가 않죠. 또 이게 그 파는 자리에는 또 다른 그렇죠 다른 사람을 묻던가 아니면 뭐 거기에 다른 건물이 들어섰던가 했겠죠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왜냐면 그 묘지가 계속 그 묘지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죠? 그죠? 묘지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파헤치고 나서 그 뼈를 그러면 아무데나 버리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한번들 모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 뼈니까 아무데나 모으지. 그래서 어쨌든 저도 뭐 당연히 안 가봐서 모르는데 이게 그렇게 그 유명해요. 그래서 까타콤드 파리. 그죠? 600만 명의 유골이 있는 파리의 지하 공동묘지에서 야, 이거 1년에 관광객도 한 50만 명씩 다녀간다는데요. 1년에 50만 명 얼마야? 야. 그래서 어쨌든 이게 겁니다. 나다르가 그러니까 인공 조명에 대한 특허를 이제 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특허죠. 그죠? 자연광이 없는 어두운 데서도 우리는 나는 사진을 찍는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이제 왜냐면 특허를 내면은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증명해봐라.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파리 카타콤하고 또 그 파리에 유명한 그 하수구 알잖아요. 하수구. 엄청난 큰 하수구들. 그죠? 장발장에서 막 도망다니는 그런 그 큰 하수구, 그 어두운 데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특허를 뭐 증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공 조명을 해서 자기가 앉아있고 이게 해골이 있는 그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끔찍한가 이거? 어쨌든 지금은 최고의 관광지로서 또 파리 돈 벌고 있네. 자, 그래서요. 어쨌든 이렇게 파리 카타콤. 인공 조명이 전기예요? 아니죠. 인공 조명이 모르겠 뭐 전기 아마 가스였을 겁니다. 이게 가스. 예, 가스는 켜놓고서. 그래서 이제 인공 조명 얘기가 좀 이따 계속 연결돼서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완벽하지가 않은 거죠,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그죠? 인공조명이 나름 최대한 잘 찍은 사진인데 이 정도 나온 거고, 이게 이제 이런 구석구석까지 제대로 포착되진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온 게 이제 플래시입니다. 플래시 팡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건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오늘날에 영화 같은데 뭐 예. 하나 둘 셋 하면 펑 터지잖아요. 그죠? 예. 이제 좀 이따 나오는 거고요. 이제 아직은 그게 발명되기 전에 그래도 뭔가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야, 그럼 깜깜한 데도 뭔가 찍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촛불 켜놓고 찍으면은 그만큼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둡게도 안 나오잖아요, 아예. 그죠? 그러니까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 밝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단순히 이게 빛이 한쪽에서만 비치고 또 뭐 빛의 조도와 그죠? 이런 등등 해서 쉽지가 않은 일이었는데 어쨌든 이 정도까지 사진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제 좀 이따가 이제 플래시 얘기가 나올 겁니다. 플래시의 발명과 그것의 이제 또 사진사적인, 기술사적인 의미. 자, 그래서 이런 그 카타콤, 파리 가보신 분들, 자, 그다음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 사람은 자기 친구들이죠. 뭐 다 친구들이에요. 그죠? 예, 오늘의 도미의 사진도 찍어주고, 그다음에 카미유 코로도 이렇게 찍어주고, 이 복장이 전형적인 그 댄디 복장이랬습니다. 그죠? 댄디. 기억나시죠? 예전에. 자, 그 다음에 들락거라도 이렇게. 그래서 아까 그 표현한 것처럼, 그죠? 거기 나왔잖아요. 인물의 그 성격이, 그죠? 인물의 성격을 강조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이게 딱 그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들락거로와, 그죠? 외젠 들락거로와, 그죠? 프랑스 낭만주의 미술의 그 리더였습니다. 그죠? 우리 수업에서 했었죠. 그래서 처음 보신 분들이 한번 잘 들어두세요. 그래서 들락거로와는 낭만주의. 이제 프랑스 낭만주의 하면 무조건 들락거로와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바로 뒤로 연결돼요. 이게 이따가도 나오겠지만은요, 이건 물론 나다레가 촬영한 들락거로와인데 말 그대로 정열의 화가, 그죠? 가슴에 이제 태양을 안고 산 사나이,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정열적인 그런 사람. 이거 딱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나이가 60인데 지금 60대 노인인데 아주 그 정열적으로 딱 이렇게 사진을 잡았죠, 그죠? 그 컷을, 그죠? 아주 멋진 이것도 역시 댄디입니다, 그죠? 댄디 복장을 하고 딱 이렇게 폼을 딱, 그죠? 가슴에 딱 손을 하나 넣은 복장으로 잘 촬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들락거로와는 이제 그게 중요해요. 들락거로와는 루벤스, 그죠? 바로크하고 베네치아파, 티치아노 등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선보다는 색채.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말하면 이제 선과 색채가 대립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과 색채가 대립하는 것이 큰 틀에서 하나의 대립구도를 잡자면요. 그래서 당연히 인상파 화가들은 색채 화가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인상파 화가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됐던 겁니다. 들락거로와는요. 그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들락거로와 죽었을 때도 그걸 기념하는 그림을 또 많이 그리고 해요. 들락거로와를 한테 바치는 그림을.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들락거로와는 우리 앞에서도 봤던 사진인데 이거 들락거로와 할 때 나다라가 찍은 사진. 그래서 이렇게 인상파로 연결된다. 그래서 낭만주의, 그다음에 색채에 대한 낭만주의는 특히 색채에 집중하였고, 그 다음에 인상파들이 영향을 크게 받은, 사실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왜냐면 들락거로와 그림 보셔서 아시겠지만 형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형체보다는 이제 색채와 이런 붓질이 중요하다는 걸 금방 딱 알 수 있거든요. 들락거로와 그림에서. 그게 이제 바로 영향을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항상 나오던 사람이 있어요. 보들레르가 항상 나와요. 요거 보다 보면요. 특히 19세기 중반에는 항상 이 보들레르가 나옵니다. 보들레르는, 워낙 유명하죠. 그죠? 이 낭만주의, 퇴폐주의 시인, 그죠? 상징주의로 분류되는 그죠? 르 플레 듀 말, 그죠? 그 악의 꽃이라는 이 시집으로 아주 상당히 퇴폐적이고 아주 뭡니까, 좀 적나라하기도 하고, 그죠? 기존의 윤리관이나 이런 거를 뒤집는 표현 등 같은 걸로 유명한 그런, 시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일찍 죽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래요. 이 들락거로와도 그랬는데, 제리코도 그랬고, 이 낭만주의 시대 이후에 예술가의 상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전에 예술가는 그냥 장인, 그죠? 열심히 훈련하고, 절제된 데서 생활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장인이었다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말 그대로, 내일 없이 오로지 오늘을 위해서 하는, 그죠? 그날의 어떤 인스피레이션, 어떤 정열, 그죠? 그 감정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처럼 이미지가, 그죠? 예술가는 그런 의미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예술적인 영감은 어떤 광기, 그죠? 순간의 어떤 영감, 어떤 광기, 열정, 정열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것하고 연결되는 예술가의 천재성이 거기서 비롯된다라는 연관되는 이제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렇게 이제
살았던 삶을 그렇게 살았던 그래서 이것도 나다르가 촬영한 이제 말이 그렇지 사실은 뭐 이거 완전히 뭐 이제 남봉꾼의 뭐 거의 개 망난 인생이거든요. 직업도 없고 사실은 돈 좀 많이 부모한테 받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그죠? 그런데 그 어쨌든 이 나다르는 다들 존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다르는 그래서 보들레르가 존경하는 평생의 절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다르는 다 두루두루 다 친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다르가 찍은 보들레르 사진이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왔던 것처럼 나온 사람들은 잠깐 넣었어요. 조르주 쌍드. 이것도 유명한 인물이죠. 다 이게 그 시대의 인물들이에요. 어? 자유분방한, 이제 마음 가는 대로 사랑하고, 그죠? 연애하고, 그죠? 섹스하고, 그냥 살아간다. 자유분방한, 그죠? 프리 섹스, 그런 걸로 유명한 일종의, 프랑스의 낭만주의, 여성, 거의 뭐 최초의 그런 여성이죠. 그래서 너무 유명하죠. 조르주 쌍드. 벌써 이건 이제 60세에 찍은, 뭐, 나이 들어서 찍은 모습인데요. 그래도 나름, 그죠? 사진이 60세에 찍은 아주, 그죠? 곱죠. 고운 겁니다. 그 당시로는요. 그래서 특히 그 쇼팽과, 그죠? 우리 프레드릭 쇼팽이 이제 훨씬 나이가 어린데, 그걸 이제 다 꼬셔가지고, 그죠? 그죠? 8년간 이제 뭐 연인 관계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쇼팽하고 8년 동안 쇼팽하고 한 게 아니라, 이 또 다른 남자랑 또 막 붙고 이러니까 쇼팽이 맨날 괴로워하고 이래가지고 일찍 죽었단 말도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한평생,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죽은 다음에, 뭐, 그때 자기가 쓴 소설보다 자서전이 더 유명해요. 자서전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책이 번역돼 나왔는데 7권이에요. 7권 자서전이 자기 일기하고 뭐하고 만난 사람들을 다 쓴 거지. 그러니까 한평생 사랑과 우정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2,000명이면 야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기록에다 남아서 다 이렇게 그러니까 할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죠. 누구는 어떻고 누구랑 뭘 했고 이거 쓸 2,000명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잡는다는 그런 정신하에 그죠? 다 만나고 관계를 맺고 그랬던. 그래서 어쨌든 19세기 유명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르주 쌍드나 앞에 나왔던 그죠? 이 보들레르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똑같은 그런 그 당시 내일 없이 오로지 오늘을 위해서 그냥 오늘의 관계에 충실한 그거예요. 그죠? 오늘 만난 거 지금 앞에 있는 사람한테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이제 분위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 알죠? 그죠? 프란츠 리스트. 그죠? 나다르가 촬영한 프란츠 리스트가 거의 죽을 때가 됐다 해서 달려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거의 죽을 때가 됐죠, 지금. 그죠? 죽기 4달 전 75세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게 앞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리스트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죠? 리스트, 그죠? 앞에 이 다게로 사진 처음 나왔을 때 찍은 리스트. 야, 이거 30살. 딱 30살. 야, 아주 그냥 젊고 힘이 넘치고 다 야망에 찬 눈빛에, 그죠? 30살의 리스트. 리스트는 우리 뭐 음악계에서는 피아노의 왕 말 그대로, 그죠? 우리가 조용필을 가왕이라고 하듯이 이 사람 뭐 피아노의 왕입니다. 킹 오브 피아노예요. 그죠? 말 그대로 피아노의 왕이라고. 이제까지도 뭐 전혀 그거에 부정하지 않는, 그죠? 피아노의 왕. 여기 피아노의 시인, 그죠? 쇼팽은. 그래서 이제 정말 야심맘찬, 그죠? 아주 뭐 당당하죠? 30살에, 딱 30살에 힘이 넘친 이런 사진입니다. 여기 처음 찍은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 들어서 죽기 전에, 그죠? 죽기 전에 나온 이런 게 찍은 사진입니다. 어디 갔어? 리스트. 자, 리스트. 그죠? 그래서 나다르가 그래도 그 당시 그렇게 다 두루두루 친한 겁니다. 그죠?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죽기 전에 찍었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도 좀 뭐 재밌다고 해야 되나? 나다르가 촬영한 임종 직전의 빅토리고예요. 빅토리고 다시 훈장도 받고 대단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죽는다고 하니까 막 뛰어가서 찍은 거야. 그래서 지금 바로 숨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진짜 임종 직전. 임종 직전이 빅토리고는 뭐 유명하잖아요. 그 노트르담의 꼽주라든지 뭐 레미제라블로 이미 그 당대 인정을 받았던 그런 작가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나다르니까 된 거예요. 이게 나다르니까. 이게 빨리 찍어라 해서 죽는다. 이 영감이 돌아가신다 해가지고 찍은 바로 마지막 숨을 쉬는 그 빅토르 위고. 자, 그래서 나다르는 아주 이런 식으로 뭐 사진을 이제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나다르가 사진사가 아니라 미술사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때문에도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그죠? 안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1회 인상파 전시의 개최사예요, 인상파. 너무 엄청난 거죠, 그죠? 르네상스 다음에 미술혁명이 바로 인상파인데, 우리 그렇게 평가하는데, 그죠? 르네상스 때, 그 르네상스 3거두, 그죠? 미켈란젤로와 다빈치와 이제 나팔리에서 한번 크게 미술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큰 미술이 시작된 게 이게 인상파인데, 그 1회 인상파 전시회를 개최해준 사람이 나다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때는 벌써 이제 잘 나가다가 이제 기울 때예요. 기울 때입니다. 1870, 60년대까지는 잘 나갔는데 이제 좀 기울 때.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끝발이 있으니까, 그죠? 자기가 그러니까 나다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존의 아카데미즘하고도 친했고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친했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회화에도 뭐죠? 이거 모든 사람들이 다 근데 나다르도 이렇게 했던 사람. 그래서 나다르는 저 인상파 작가들은 다 젊은 그 돈이 없는 작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74년 4월 15일 카피신대로에 있던 자신의 스튜디오를 이제 비워주면서, 그죠? 인상파가들로 하여금 여기서 첫 전시회를 열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미술사에 딱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나다르의 사진관에서 열렸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상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인상파 이제 들어가겠죠. 인상파 뭐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요게 그 1회 그 엑스포지션, 그래서 1회 전시회 카탈로그고, 뭐 그 당시엔 엄청 뭐 회화의 혁명, 뭐 공포스러운 시작이라고 처음엔 꽤 비판적인 게 많았죠. 그래서 기존 그 비평가들은 인상파 그림을 보고서요 깜짝 놀라는. 어쨌든 이제 그래서 그 유명한 거예요. 그 나다르가 요거로 꼭 미술사에 꼭 나옵니다. 사진이 아니더라도 미술사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상파의 그 개최자를 자임하고 실제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클로드 모네가 그린 그림, 좀 전에 그 인상파 그 제1회 전시회가 열린 그곳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사진이 있어요. 그죠? 여기. 그래서 카피신데르에 있는 나다르의 스튜디오 건물입니다. 이 3층을 썼는데요. 그죠? 3층에 나다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다르가 이게 정말 자신감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열정이 넘치는 행동가였기 때문에 이걸 사실 최초로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간판을 그냥 거는데 이는 밤에도 보이도록 그래서 가스로 불을 밝히는 옆에다, 그죠? 해가지고 자기 간판이 밤에도 환하게 빛나고. 그래서 이게 60년대에는 말 그대로 여기서 사람들이 사진 한번 찍는 게 다 소원이었대요. 이 파리 모든 시민들이 나다르가 한번 찍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당연히 60년대 지나면서 경쟁자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10년 못 가서 한 70년대 들어가면 벌써 좀 기운다기보다는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그죠? 경쟁자들이 다 생겨나고 하니까 이제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3층 정말 값이신 큰 대로죠. 새로 만든 이 큰 대로에 이 당시도 이거 엄청난 건물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죠? 이 당시에 이게 철골이 일반화 되지 않고 그냥 아직 철골이 아니죠, 이거는, 그죠? 1, 2, 3, 4층 건물인데. 아니, 들으세요. 자, 그래서 나다르 이제 이 건물, 그죠? 1, 2, 3층.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걸 다 비우고 그 제1회 인상파 전시회가 열렸고, 그래서 그 열리기 전에 그러니까 이 3층에서 지금 요 그림을 그린 거예요. 클로드 모네, 알죠? 모네가 이게 카피신대로 파리에서 모네는 일단 나다르의 스튜디오, 아까 거기에서 이제 거리를 내려다보면서 이걸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을. 그러니까 엄청난 큰 말 그대로 우리나라 거의 뭐 세종로, 종로 같은 데죠. 시내 중심지에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신이 내려다보고 이제 그림을 그린 이 그림을, 그죠? 인상파 전시에 제1회 출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상파의 전형적인 그런 사람 그 표현이죠. 인간 표현할 때, 그죠? 정확하지 않지만 뭔가 여러 형체만 그린. 자, 그래서 클로드 모네와 그 인상파. 그래서 어쨌든 이 나다르는 이제 요걸로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거 다 집어치고라도 요걸로라도 그 역사의 이름이 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상파 전시회를 1회 인상파 전시회 개최해줬다는 것으로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나다르가 아까 그 찍은 사진, 요거는 또 약간 다른 사진이죠. 그죠? 그죠? 그 베르나르. 이제 그러니까 영어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냥 베르나르라고 합니다. 근데 불어 발음으로는 밑 끝에 틀을 발음하도록 그렇게 발음 교가 되어 있더라고요. 불어 발음상으로는. 그러니까 거기 베른하르트는 틀린 발음이고요. 그건 독일식이고요. 그건 잘못된 발음이고, 베르나르. 그죠? 이게 H를 발음 안 하니까요. 불어에서는. 그죠? 베흐나르트.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사하 베흐나르트. 그죠? 그렇게 되는 게 발음이 맞겠습니다. 그죠? 사하 베르나르트. 그래서 베르나르. 그래서 그만큼 유명해요. 프랑스 연극 배우로 1870년대 유럽 무대에서 특히 20대 후반 30대 아주 명성을 쌓았고 초창기 영화 여러 편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서 그러니까 19세기의 가장 유명한 여배우로 평가되는 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인생 자체도 그 아주 그 큰 역정과 또 다른 그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희망을 주는 그런 식의 활동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히나 더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극적인 연기를 펼쳐서 여신사라고도 그 당시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살에 정말 딱 데뷔했을 때 이때 역시 나다르가 딱 찍어준 거예요. 나다르가 아주 멋지게 찍어줬죠, 그죠? 거기 있는 사진도 멋지고 이것도 아주 멋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요거는 40살. 그죠? 이제 한참 연기가 맞은 물이 올라서 40살에 찍은. 그 다음에 이 드라마, 이 연극 자체도 엄청 히트를 쳤다 그래요. 근데 히트 칠 만한 소재예요. 너무나 딱, 우리 오늘날 사람들도 참 혹할 만한 그 소재. 그리고 또 나다르가 촬영한 베르나르 40세 때 연기했던 그 테오도라 황후입니다. 여기 우리 앞에서 기억나시죠? 테오도라. 그죠? 이 59페이지 보시면은 그 사람이 테오도라 황후예요. 59페이지가. 너무나 유명한, 그죠? 59페이지. 참, 벌써 잊혀진, 한참 오래돼가지고 아마 잊지는 않으셨을걸요, 이거? 그래도. 59페이지, 그죠? 그 유명한, 그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그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부인 아니었어요. 그죠? 59페이지, 그죠? 모자이크로 돼 있는. 그죠? 모자이크로 돼 있는. 그죠? 그게 이렇게 역사에 남았다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드라마로 만들어져가지고 근데 정말 히트칠 만한 스토리잖아요. 스토리 자체가. 그죠? 실화의 바탕을 둔. 그러니까 이 테오도라 황후가 원래 서커스 극단의 말이 무이지 뭐. 거의 뭐 매춘도 하고 다 그냥 모든 걸 다 하는 그죠? 그런 최하급. 진짜 천민 중에 천민 아니에요. 그죠? 천민 중에 천민이었는데 이게 장가도 안 가고 40살까지 버티고 있다가, 그죠? 40살에 로마 황태자가, 사실 로마 황태자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죠? 그거 이제, 재미없어서 그냥 한번 구경 갔다가, 그죠? 평상복하고, 시장에 구경 갔다가 그냥 혹 해가지고 그냥, 루타누스가 선눈에 반해서 갖은 반대를 극복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명석함, 뛰어남, 현실전적 강한 정치론의 공동통치로 여겨지고, 나중에 이제, 그죠? 40대 중후반에 이제 유방암으로 죽은 걸로 오늘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으로 죽었는데요. 근데 딱 이게 드라마로 만들기 정말 좋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게 아주 젊고 아름다운 최하위 무희가 결국 그 황후가 되고 또 마지막에 비극적으로 일찍 죽고 이렇게 되는 그런 그 연기를 한 그런 딱 드러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그죠? 알폰스 무아가 그린 그냥 그죠? 베르나의 공연 포스터도 아주 인기 있다고 지난번에 봤었죠. 그죠? 공연 포스터. 기억나시죠? 그죠? 기억나세요? 그죠? 우리가 그죠? 아르누보의 작가. 그죠? 아르누보 어디 갔어? 그죠? 그죠? 이거. 그죠? 아르누보. 이게 이제 베르나르의 그림 아니에요? 알폰스 무아가 그린 이 포스터 자체가 이 사람 크기예요. 사람 2m 사람 크기로 그린 포스터들 자체가 엄청난, 이거 뭐 따로 찍어서 판매할 정도로 그냥, 그죠? 사람들이. 그리고 또 당장 공연 보러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사오지. 그죠? 이게 엄청난 수입이 되는 거죠, 그게. 그죠? 그 당시엔 그랬겠죠. 그래서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르나르가 이런 식으로 19세기 후반에 그 역사에 다 이렇게 얽혀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그거는 알아요. 뭐 마돈나쯤 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보다 더 할래나? 어떻게 오히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제 이른바 대중매체라는 게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로운 인쇄술과, 그죠? 잡지와 이런 신문들이 이른바 대중매체가 처음 나온 때니까 특히나 그랬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나다르가 이렇게 찍은 그렇게 사진을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나다르. 자, 그 다음에 이제 줄리아 마거렛 캐머런.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캐머런, 이 여성 작가죠. 여성 작가. 그죠? 그래서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초상적인 작가로서 식민지 인도에서 태어났는데, 물론 뭐 식민지 인도 이른바 혈통은 아니고요. 영국 혈통인데 태어나긴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딸로부터 카메라를 선물로 받았어요. 48세라 늦은 나이에. 근데 그때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그때 사진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여성이, 그 당시에는, 그래도 여성인데, 그죠? 여성이 48세 시작했는데, 그 인정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 인품이 어쨌든 뛰어났고, 일단, 그죠? 또 나름 이 48세라는 게 연륜과 이런 게 있어서 특히나 더더군다나 그랬다 봅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시대 유명인들 소장사진을 많이 찍으면서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좀 이따 보시면 거기 있는 사진 있잖아요. 그죠?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사진에 대해서 이게 초보적이고 기술이 없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건 다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만든 이미지들은 매우 강력하고 독창적이다. 그다음에 클로즈업도 최초로 사용했다고 평가되고. 자, 그래서 보시면요. 거기 우리가 다시 이제 돌아오셔서 이제 우리 테오도라 황후는 어쨌든 이렇게 모자이크로 남았습니다. 영원히 남았고요. 이제 189페이지. 이걸 뭐 굳이 예술 사진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분류를 어쨌든 봅시다.
189페이지 위쪽에. 카메론은 사진을 통해 이상적인 미를 포착하려 했다. 48세에 처음 카메라를 잡은 그녀는 테니슨, 칼라일, 브라우닝, 다윈, 그죠? 롱펠러 같은 자신의 친구이자 빅토리아 시기의 영국 유명 인사들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카메론은 인물들의 개성을 잘 포착해내는 사진작가로 유명했는데 내 카메라 앞에 어떤 인물이 서게 되면 나는 전심전력을 다해 인물의 겉모습뿐 아니라 그 내면의 위대함까지도 그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성격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의 염원이 구체화된 순간에야 나는 사진을 찍는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우화적인 사진이나 감성적인 풍속 사진에서 일부러 흐릿하게 초점을 맞춰 잘 찍었다. 그래서 초점을 흐리는 그런 기법을 처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거, 그죠? 카메론, 그죠? 당신이 부르시면 나는 따라오리다. 나의 눈을 감게 해줘서. 이게 일종의 그 영적인, 그죠? 기독교적인 정신을 표현한 거예요. 그죠? 기독교적인 약간 흐리게 한 초점을 흐리고 맞추지 않은 그죠? 이게 뒤쪽에 머리 같은 게 약간 그 이중 노출 같은 게 돼 있죠. 그죠? 좀 그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오버랩 돼 있죠. 그래서 요런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카메라 사진 몇 장 보시고 잠깐 쉬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대단해요. 그래서 실제로 작가로 활동한 연도는 한 10몇 년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런 크게 인정받았다는 게 여성 작가로. 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눈빛 같은 게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죠? 좀 다르죠. 그냥 찍은 거랑은 다르게 이 영국의 개관 시인 다 뭔가 이 눈빛과 이거 딱 살아나도록 그래서 여기 다 하얀 칼라 기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빛을 보시면 특히 그걸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은 눈빛에 드러나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찰스 다윈도 이 눈빛,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눈빛이 딱 그걸 또 표현한 겁니다. 그죠? 찰스 다윈이 한 59세 때 찍은. 그래서 찰스 다윈이 특히 이제 캐머런 사진을 좋아하고 옹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 이렇게 또 찍었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롱펠로우, 미국의 시인도 이것도 좀 흐릿하게 나오는 것도 이렇게, 그죠? 눈빛을 잘 표현한 거죠. 옆모습으로, 그죠?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시인, 롱펠로우 아니에요? 그죠? 인생 예찬 뭐 그런 거를 쓴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롱펠로우.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여배우, 이제 그 당시 아까는 그죠? 베르나르는 이제 프랑스 배우였으면 이거는 영국의 대표적인 여배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 데뷔할 때 찍은 사진이죠. 16살. 그죠? 엘렌 테리. 그래서 이것도 딱 그 인물의 성격에 맞게, 그죠? 약간 우수에 잡힌 듯한 아주 젊고 예쁘게 아주 잘 찍었습니다. 그죠? 오늘날 찍은 사진하고도 뭐 손색이 없죠. 그죠? 그 당시는 사실 오늘날 그런 현상 기술도 없었는데 필름도 없었고요. 아주 뭐 잘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재미있는 인물이 이 인물입니다. 앨리스 리델. 그죠? 앨리스 리델. 앨리스의 바로 그 앨리스. 루이스 캐럴이 그 이상한 날 앨리스라는 걸 알죠? 그죠? 그 이야기를 처음 들려준 인물입니다. 요게 지금 7살 때 사진인데요. 이건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이 찍은 거고요. 아주 귀엽죠? 예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루이스 캐럴이 이제 이 애한테 이상한 날의 앨리스라는 그 이상한 그 동화를 막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동화가 돼가지고 엄청 많이 팔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인공입니다. 이 여성이요. 그래서 요게 어릴 때 사진, 요게 이제 20살 때 찍은, 그죠? 캐머런이 찍은 사진, 20살 때. 그죠? 그래서 이 여성 자체가 이제 상류층 여성이었어요. 상류층 여성이었어요. 이제 이 캐머런의 뭐 모델을 몇 번 했죠. 찍는 모델을. 그래서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요 여주인공이 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이 캐머런은 아까 그 어떤 이 이미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일종의 쓴 것처럼 빅토리아 시대의 그 문학 작품 속 이미지를 사진으로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사진으로 표현해서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책에는 사진이 들어가겠죠. 이게 소설책을 찍을 때 사진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책이 훨씬 잘 팔리겠죠. 아무것도 없는 것도 훨씬 잘 팔리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걸 딱 찍은. 그래서 요게 그 지금 저예요. 좀 전에 봤던 우리 앨리스. 그죠? 앨리스 아니에요? 그죠? 지금 보이죠? 그죠? 앨리스. 그죠? 앨리스요. 앨리스. 그죠? 여기 앨리스. 그죠? 그래서 여기 세 자매가 가운데 분이 더 닮았어요. 여기요? 그러니까 자매 세 자매입니다. 이 모델이 세 자매를 이렇게 써서 여기 그 리오 왕 셰익스피어 비극 리오 왕에서 왜 리오 왕이 이제 왕국을 자기가 세 딸한테 분배해 주는 뭐 그런 장면입니다. 세 딸한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이미지를 딱 이렇게 만들어 주면 이제 당연히 책에서 그래서 딱 실리면은 엄청 잘 팔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문화작품 이미지를 사진으로 표현을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아도왕 이야기도 이렇게 그죠? 이 랜슬롯하고 이 기네비어 왕비가 이렇게 사랑하다가 헤어지는 그런 장면을 연출한 겁니다. 연출한 거지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사진처럼
이 캐머런은 이 기독교적 정신성, 요거, 그죠? 기독교적 정신성을 사진으로 표현하라고 많은 사진 남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천사 날개를 달았어요. 천사 날개. 애기한테 천사 날개를 달아서 탄생의 천사 이름부터 이렇게 찍어 연출한 사진, 그죠?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저 평화의 키스, 그죠? 전쟁하지 말고 서로 평화의 키스. 이런 식의 그 기독교적인 정신성을 표현하려고 많이 했다. 아까 봤던 그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당시 어쨌든 여성 작가로서 큰 인기를 누렸고 이렇게 많은 걸 남겼다는. 잠깐 쉬었다가 하시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갔다 와야 돼요. 애들 기다리게 9시에 들어가는 줄 알고 8시에 들어갔다가 다시 왔는데 지금도 8시에 내가 잘못 읽은 거예요. 내가 다시 통기해요. 다시 와요? 요즘은 사진 찍으면 착각 이렇게 찍고 마는 거지만 저 때는 적어도 몇 분. 그죠? 몇 분. 설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찍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이따가 나오겠지만은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초상화를 그리는 것보다는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화 그리려면 이거 몇 시간이야, 며칠을 저 어떨 경우 한 달까지 막 작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고객들이 여기 나오겠지만은요, 그죠? 좀 사진은 그래도 뭐 한 5분, 10분 뭐 이렇게 그나마. 그래서 이제 경쟁력이 갑자기 초상 화가들이 이제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그대로 다 사진 찍게 되고. 자, 잠깐 쉬었다 가시겠습니다. 아무도 움직이면 안 돼. 그렇죠. 단체 사진 진짜 못 찍는 거죠. 단체 초상화 더 그렇게 했고, 단체 사진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 하시겠습니다. 네. 아이고, 그럼 부지런히 지금 시간을 부지런히 하고, 아이고, 할 얘기도 많은데 이것저것 부지런히 갑시다. 다시 이제 앞에 오셔서요. 이제 역사 순서상 그렇게 돼요. 187페이지 맨 아래, 그죠? 187페이지 맨 아래 기록사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록사진. 뭐 꼭 구분해서 그렇지 다 마찬가지고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제이콥 리스는 저 미국 사람으로, 이제 미국이죠, 미국. 그래서, 뉴욕 경찰의 기록원으로서, 그러니까 뉴욕 경찰 출입 기자였어요. 경찰 출입 기자. 그래서 그 당시, 기록원으로서 비참한 대도시 빈민굴의 실상을 사진으로 남겼다. 그래서 플래시총, 요때, 그죠? 오늘날의 플래시, 팡 터지는 거, 그죠? 플래시총이 발명되면서 그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 기구를 옆에 끼고 강도들의 소굴이나 노동 착취가 많이 난 공장들, 맨하튼 동부의 빈민굴의 처참한 실상들을 생생하게 사진으로 기록했다. 그는 이 사진들을 신문에 기고하거나 자신의 사진집 낙오자들의 삶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이좀 이따 나옵니다. 이런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탐사 사진집이죠. 탐사 사진 르포를 통해서 세상에 알렸다. 그래서 그의 사진들은 주택법안이나 노동법 개혁안을 입법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영향을 크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것도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사진 시대가 되면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요, 제이콥 리스, 전 기술사에서 처음 접했는데, 전 이 사람을, 그러니까 덴마크계 미국 언론인, 사진작가, 사회개혁가, 그래서 뉴욕 빈민층의 비참한 삶과 주거 환경을 사진으로 찍어서 널리 하는데 힘썼다. 그래서 그가 찍은 사진들은 20세기 초 미국의 도시 정책 및 빈민 문제 개혁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사진술이 발명되면서 이제 동시에 생긴 문제예요. 사진은 근데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빛이. 근데 어두운 데서는 안 찍히는 거야. 근데 그게 맨 처음 어디서 발생했냐면 그 문제가 이 피라미드 내부 촬영. 이거부터 시작된 거야. 야, 피라미드 내부에서 이걸 촬영을 하려 했는데 이게 아무리 횃불이 밝히고 찍어도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뭔가 아주 불을 환하게 밝히고 켜는 것보다는 번쩍이는 불, 그죠? 섬광을 이용한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번쩍 펑 하는 게 순간적으로 화약 같은 걸 폭발시키면서 번쩍하는 게 훨씬 사진이 잘 나온다라는 게 알려졌고, 이제 그것을 이제 독일 요런 이제 화학자들이 개발을 해서 플래시가 발명이 됐습니다. 독일에서. 근데 이 발명된 소식이 이제 1887년 10월에 실렸거든요. 자기는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요걸 이제 신문을 보다가 이런 게 발명됐어 해가지고 당시 경찰 출입 기자로서 맨하튼 빈민가의 처참한 상황을 세상에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던 리스는 이 새로운 기술에 주목하고서 야, 이걸 이제 사용해서 사진 찍어야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사진을 찍었죠, 이 사람도. 근데 사진이 잘 안 나왔던 거예요.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 그게 사실 문제가 이거죠. 이미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요.
글이나 문자, 그죠? 글이나 문자나 통계 숫자보다는 시각적 이미지가 훨씬 더 호소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죠? 한번 딱 보면 우리가 당장 알다시피 구호 단체들은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서 가령 빈곤 어린이들의 통계 숫자, 그죠? 아프리카 빈곤층 얼마고 뭐 얘들은 우리나라에 얼마 먹는 얘들 얼마, 이 숫자 필요 없어요, 그죠? 숫자가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스탈린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게 정말 스탈린이 하는 말 중에 한 사람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이게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백만의 죽음은 통계 숫자에 불과하다. 이건 통계로 처리되니까 이거는 감흥이 없는 거지, 통계 숫자는. 그죠? 그래서 아무리 통계 숫자를 제시하고 수치가 어떻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글로 쓰고 이게 필요 없고 그들의 힘겨운 삶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영상을 다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구호단체에서, 그죠? 아프리카도, 누구, 어떤 애는 오늘도 어디를 뭐, 채석장에서 돌을 캐서 하루에 뭐, $2를 법니다. 뭐, 이런 거 맨날 나오잖아요. 그죠? 어렵게 사는 거. 그래서, 우리 뭐, 한 달에 2만원. 요즘에 2만원으로 올랐더라고요. 10,000원도 아니더라고요. 그죠? 한 달에 2만원으로 뭐, 도와주십시오. 뭐, 하루 한 몇 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워낙 그런 이 빈곤한 어린이들이나 그런 상황, 비참한 상황들을 주로 활용하니까, 이걸 이제 빈곤 포르노라고 요즘에 이런 말을 씁니다. 이거 오히려 그 포르노처럼 너무나 그 선정적이고 사람들을 그 자극만 하려고 하는 그 문제가 있다. 실제 개선하기보다는 니들 구호단체들이 지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게 많죠. 그런 비난도. 자, 근데 어쨌든 이게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는 뉴욕 빈민가의 비참한 삶과 환경에 대해 많은 글을 쓰고 이미 기자니까 글을 쓰고 사파로도 그렸는데 여론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그러냐, 이 통계 숫자에 무한 거죠, 그죠? 불쌍하게 사는구나.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그 참상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하였는데 이게 왜 빈민굴입니까? 거기 들어가면 어둡잖아요. 그죠? 빈민굴은 이게 어둡고 제대로 찍히지가 않는 거예요. 특히 낮엔 또 사람도 없고, 게다가 실제로 들어가도 어둡고. 그 빈민굴의 어두운 모습은 당시 사진수로는 제대로 찍히지가 않아서,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불을 환하게 켜도 찍어도 제대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아까 이 플래시 발명을 접하고서 이제 그거를 적극 활용하고 그걸 개량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개량까지도 하고 그래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걸 찍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참 이게 좀 묘한 그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글도 쓰고, 그죠? 이렇게 사람들 힘들게 산다. 글도 쓰고, 누구 이야기도 싫고, 사파로도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림으로. 근데 이 사파라는 게 묘해요. 이게 지금 리스가 펴낸 아까 그 책, 그죠? 탐사 사진집 원래 제목이 이겁니다. 원래 제목이 이 책이에요. How the other half lives,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사느냐, 그죠? 우리 보통 사람들 나머지 절반은 그냥 잘 사는데 그 나머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빈민들은 어떻게 사는가라는 거를 이제 이런 탐사 사진집으로 이렇게 정말 오밀조밀한 공동주택에, 그죠? 정말 수십만 명이 모여 사는 요거를 찍은 그런 사진을 실었는데, 물론 이 책에는 사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파도 있어요. 이런 사파도, 자기가 그린 사파도 직접. 그런데 이게 묘해요. 이게 지금 이 공동주택에 이 좁은데 정말 이 다 빨래 널고 정말 이 한 칸에 정말 수십 명씩 뭐 들어가서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사진을 사파를 그린 건데 사파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인간의 두뇌가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빈민가의 참상을 세세하게 묘사했잖아요. 정말 세세하게 묘사했죠. 정말 이거 하나하나 다, 그죠? 하나하나 세세하게 묘사한 사파는 사람들 하여금 참혹함, 불결감,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묘하게도 오히려 해당 장면을 미적으로 보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그렸네. 그죠? 딱 보면 잘 그렸다. 이게 오히려 우리가 그렇다는 거지. 그렇죠. 이거 딱 보고서 뭐 비참하다는 건 이제 한 번 생각을 더 해봐야 되는 거고, 그죠? 이 얼마나 빡빡한 데서 얼마나 힘들까라는 거고, 그냥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그림만 딱 보니까 잘 그렸네. 이렇게, 좀 묘해. 그래서 사파는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진하고 다르다는 거지, 그죠? 사파는. 아무리 있는 그대로 그려도 이게 오히려, 미적으로 보여서 이런 게 잘 불러일으키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 참상을 제대로 찍은 그 사진, 그죠? 그래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게 말 그대로 진짜 어두운 안에 어두운 통로 아니에요. 빈민굴에, 그죠? 어두운 통로인데, 이제 플래시를 터트리면서 이제 찍은 사진이죠. 어린아이, 그죠? 그래서 빈민굴에 있는 어린아이, 이렇게 뭐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애를 찍은 거예요. 부모는 뭐 일하러 나갔겠고, 그죠? 이렇게 어두운 환경에서. 또 이런 것도 사실 이게 엄청 어두운 환경이겠죠. 엄청 어두운데, 그죠? 이 안에 얼마나 어둡겠어요. 근데 요걸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좀 앞에 팡 터지니까. 원래 옛날에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러나? 야, 눈 감지 마, 눈 감지 마. 찍을 때, 그죠? 찍을 때, 그 잠깐 터질 때, 플래시 할 때 눈 감으면 이렇게 눈이 감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예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무서워서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무서워서. 다시 눈을 감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것도 뭐 연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와서 좀 있어봐라. 원래 자던 대로 잘하라 해서 해놓고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한 자리에 5센트 내고서, 그죠? 여기 위에 2명 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수 노동자들이 뭐 발도 보면 씻지도 않고 이렇게 되게 깜짝이야. 그죠? 이렇게. 요런 사진들 말 그대로 잘 나오기 어려운.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요. 아까도 봤던 것처럼 이제 새로 발명된 플래시 그 당시엔 총으로 돼 있을 때 총의 모양으로 해서 팡 쏘면은 이제 팡 터지게. 왜냐면 화약을 사용하고 그 화약과 또 화학 약품을 사용하니까. 그래서 빈민군도 처음 삼선을 찍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총을 쏜 줄 알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플래시를 그 프라이팬 모양으로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프라이팬 들고서 이렇게 돼서 팡 터지게 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또 빈민굴은 이 먼지도 많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화재가 날 뻔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여기 이제 요 사진이 거기 있는 사진입니다. 그죠? 그 다음 페이지에 있죠? 이 다음 페이지에. 그죠? 188페이지 맨 위에 있는 그 장면하고 좀 비슷하죠?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요것도 이제 멀베리 아랍인 거리에 노숙하고 있는 아이들. 물론 노숙하고 있는 애들인데, 애들 뭐 맨발 아니에요, 지금. 그죠? 이렇게 사진 보니까 좀 더 명확하죠. 그 조그만 사진보다는. 그죠? 이렇게. 물론 요건 낮에 찍은 거예요. 낮에 찍은 거라서 그냥 애들 보고 그냥, 니들 어떻게 자냐? 그랬더니 이렇게 연출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자는 모습을 찍은 건 아니고요. 이제, 니들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지낸다, 밤에. 이렇게 찍은 겁니다.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이 이제 그 책에 실려서, 아까 말한 이 책에 실려서, 특히 이 책으로 엄청 유명해지면서, 유명해지면서 이제 그 당시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미국 이제 잘 사는 사람들도 이 나머지 절반도 이 잘 살아야만 우리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스토리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져서 크게 엄청난 도시 개혁, 그죠? 도시 개혁과 그런 법안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영향을 크게 미쳤는데요. 근데 이제 이따 끝에 나올 질문이겠지만은요. 근데 이게 이제 이제 하나 연관된 세트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리스가 여기 나왔는데, 근데 이 리스는 그럼 예술가냐는 거예요. 요게 문제예요. 그죠? 우리 지금 미술사 책인데. 그래서 같이 그 물음부터 생각해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저거 자체는 자체대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잖아요.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사진이라는 기술이 또 이렇게 또 활용이 돼서 사회를 좀 바꾸고 뭐 좋은데 그럼 예술가 아니야. 리스는 자기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작가 이런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는 그냥 기자로서, 그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그걸로서 사회를 좀 더 좋게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인 거지. 이 미술가냐? 분명히 미술책에 언급이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것이 사진은 예술일까? 뭐 이런 것과 연관된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들이 연계되는 그런 물음이 되겠습니다. 그게 사진가가 예. 있고 사진 작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작가와 기술자. 네. 그죠? 그거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해야 되나?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 구분은 그 구분은 저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오늘날 불상 만드시는 분들, 그죠? 이 그라인더로 쫙 해서 불상 만드시는 작가냐, 기술자냐, 그죠? 스튜디오에서 이 조각하는 사람은 예술가고, 불상을 예쁜 불상을 이렇게 불상이나 탑을 그라인더로 갈아서 만드시는 분은 그러면 그냥 단순 노동자냐?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 자기는 예술가라 그래요. 자기는 작가라 그래요, 작가. 자기들끼리 작가라고 불러요. 그라인더로 갈아도. 물론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것도 숙련돼야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죠, 장인. 그러니까 장인과 예술가의 구별이 계속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였죠. 르네상스, 요거 19세기 이후에.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진이 회화에 미친 영향, 거기 이제 바로 되겠습니다. 연결되겠습니다. 그죠? 189페이지. 사진이 회화에 미친 영향.
엄청 큰 영향이에요. 이렇게 짧은 페이지로 정리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거는. 이게 이 뒤에, 지금 이 책 이후에 나오는 거는 다 이거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라고 해도 틀린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진을 일단 기본으로 깔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진을 기본으로 깔고 모든 일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모든 게 그 디지털화된 정보화 사회를 깔고 어떤 뭐 드라마를 만들건 다 하잖아요. 그죠? 광고를 하건 제품을 만들 때도.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진이 지금 이제 그 성숙한 기술이 됐고 보편적 기술이 돼서 퍼진 상태에서 무엇을 하던 예술을 하던 아니면 뭐 오락을 하던 대중문화를 하던 그걸 깔고 하는 거니까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영향이 사실 엄청나게 크다. 아예 바탕에 깔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의 낭만주의 화가였던 들라루슈는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 순간부터 회화의 역사는 막을 내릴 것이다라고 했었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 앞에 요렇게 보통 써요. 오늘부터 회화는 죽었다. 이런 표현들은 많이 요 표현으로 더 많이 나옵니다, 원래. 그죠? 오늘부터 회화는 죽었다. 사진이란 걸 딱, 그죠? 그래서 1939년에 정말 초창기죠. 다게르오타입의 사진을 처음 보고 한 말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거 딱 보고서, 야, 오늘부터 이제 우리 그림은 죽었다. 그죠? 그래서 폴 들라루슈. 그 시대가 1800이죠. 오타 났어요. 1800입니다. 1839년. 그래서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그때의 절충적인 그 시대죠. 그 넘어가던 그 시기 아니에요. 그 시기가 1839년이. 그래서 그때 이제 다게르오타입 사진 보고서 회화는 죽었다라고 말해요. 저도 이거 자주 인용이 돼요. 자주 인용됩니다. 그래서 거기 쓴 것처럼 사실 15분이면 완성되고 가격도 저렴한 다게르오타입의 사진이 발명되면서 초상화의 수요는 급격히 감소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5분이면 완성된다. 그러니까 초상화는 그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초상화는 최소 3, 4시간이 뭡니까? 더 걸리죠. 그죠? 그 이상.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인상파, 초상화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 유명한 초상화 있는데 그거 보면은 그 애가 짜증나가지고, 그죠? 짜증나서 입에 막 계속 자기 아빠가 귀족이니까 그려라 해서 그리는데 나중에 나옵니다. 짜증나가지고 사진 찍으면 될 거 왜 이거 그리라 그래 이런 거지. 그죠? 벌써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사진이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겠고요. 인상파 할 때. 그래서 이제 이거 당장 그 고객들도 편하고 초상화 수요가 그렇게 감소하니까 당장 이 화가들이 당장의 생계 유지는 최소한 그 초상화를 그려서 그래도 기본 생계는 유지했는데 그거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때 사진의 발명은 오늘날 그 핸드폰의 등장과 마찬가지. 그죠? 이러던 사진사들이 핸드폰이 등장하면서 몰락하게 된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증오한다라는 야수주의자 화가 블라멩크, 그죠?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그죠? 20세기 초에 특히 야수주의 나오잖아요. 야수주의도 이게 왜 야수주의냐면은 색채를 자기 마음대로 이제 막 야수처럼 막 색채를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결국 색채에 집중을 했던 겁니다. 왜냐면 사진이 할 수 없는 거를 집중하는 거니까요.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사진에 대한 화가들의 피해의식을 잘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엄청난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떤 화가들은 사진을 회화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했다. 도구란 말, 그죠? 수단. 그래서 들라크로와는 아까 나왔죠. 그래서 사진을 활용하면 우리 자신도 미처 몰랐던 포즈를 잡아낼 수가 있다고 했다. 그의 라이벌이었던 앵그르, 그죠? 신고전주의자 앵그르는 사진이 예술이란 분야가 될 수 있음을 부정했지만 초상화를 그리는 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한다. 그는 이러한 정확성이야말로 내가 도달하고 싶었던 경지라고 말했는데 은백색 스타일의 그의 초상화는 다게르 양식의 사진과 매우 흡사하다. 그래서 얼마 후부터 화가들은 초상화를 그릴 때 고객들이 장시간 지루하게 앉아있지 않아도 되게끔 사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고객들이 사진을 가지고 초상화를 또 그린 거예요. 물론 그렇게 그린 사람은 별로 없었겠지만요. 그래서 화가들은 고객의 사진을 보고 그와 흡사하게 습작한 다음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실물을 앉혀놓고 초상화를 완성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모델도 이제 실직 위기에 처한 거죠. 모델도 별 필요. 그러니까 그 모델비가 비쌌다는 게 들락거라도 여기 안 나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러면 모델료도 싸지네? 이런 얘기 했어요. 실제로 들락거라가. 왜냐면 모델이 서 있는 시간만큼 받는 거 아니에요. 시간당 모델료를.
근데 이제 사진 보고 그리면 되는 거니까 모델료가 안 나가는 거지. 또 최고급 모델은 비쌌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뭐 하루 종일 또 며칠 출근해가지고 모델을 그리는 건데. 풍경화 같은 것도 찍어갖고 들어오면 추운 데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비오스타트는 그래서 파노라마 풍경화를 그릴 때도 사진을 모델로, 그죠? 사진을 놓고 일단 다 그리는 거죠. 모델로 했으며 꾸르베나 만에도 회화에 사진을 활용했다. 사진을 보고 그리는 거지. 근데 벌써 거기부터 역설이 있어요. 근데 사진을 보고 그린다? 이게 좀 그렇죠. 그래서 드가는 비관습적인 구도나 특이한 포즈를 그릴 때 움직임을 순간 포착한 사진을 활용했다. 그러나 사진이 발명된 후 불과 3세대가 지나자 화가들은 사진과 같이 사물을 재현하는 것을 포기하고 추상형으로 방향을 선호했다. 요게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까지 해서 요걸 오늘, 아이고, 시간 관계상 좀 더 할 수 있겠고, 이거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그죠? 사실 사진이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사진이. 그 미술사를 바꾼 거지. 사진이 없었으면은 아직도 그냥 계속 비슷했을 겁니다. 큰 차이 없었어요. 근데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모순이라는 말, 그죠? 모순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 그러니까 창과 방패인데 논리적으로 뭐겠습니까? 모순. 상반되니. 그죠? 영어로 뭐예요, 모순이? 컨트라딕션. 그죠? 컨트라딕션. 영어로 컨트라딕션이거든요. 컨트라가 반대란 뜻이잖아요. 컨트라가 반대란 뜻이고, 딕션이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 것과 반대로 한다는 게 컨트라딕션이에요. 그러니까 명제적으로는, 그러니까 P라고 내가 말해놓고서, 야, 너 P라고 했어? 아니? 이러면 어떻게 돼? 이 미친 거죠. 그죠? 이게 모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P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not P라고 말하면 이게 모순입니다. P and not P. 그죠? 이게 이제 미친 사람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 모순을 저지르는 게. 미친 사람이 오락가락한데, 너 했다고 아니? 이거 미친 사람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존한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은. P와 나피가. 이 모순입니다, 모순. 컨트라딕션.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과 반대라는 거. 반대를 또 말하다가 또 행동하다가 하는 게 모순인 거예요. 모순적인 행동. 그래서 이게 모순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모순은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도 말씀드릴 텐데, 여러 가지로. 이게 사진의 태생적 모순성. 그죠? 그 사진을 왜 만들었느냐? 그 미술이 필요해서 만들었다는, 미술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목표. 한편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사진은 르네상스 이래 서구 미술이 다양한 시도와 기법을 통해 항상 추구해왔던 목표. 그러니까 현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자 하는 열망.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라는 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은 이게 3차원을 2차원, 2D로 바꾸면서도 3차원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각을 추구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요. 그죠? 환각이 추구예요. 그죠? 모든 물체는 3차원인데, 그걸 2차원 표면으로 옮기면서도 그걸 있는 그대로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 그죠? 그대로 재현하는 게, 이게 그 열망이었습니다. 그 열망이었고, 그거를 사실은 이 사진이 어쨌든 완전히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전에 나왔던 것들이 왜 이런 거잖아요. 원근법 이게 왜 나왔겠습니까?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2차원을, 그죠? 2차원 평면을 있는 그대로 투시 원근법을 통해서 3차원적인, 그죠? 거리감을 그대로 살려서 그리면은 3차원이 2차원 속에 들어와서 우리 2차원을 봐도 3차원적인 착시에 빠질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개발된 게 원근법이고, 이 원근법이 인상파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서구 미술을 지배했던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일종의 이런 것도 이미 초창기 알프레드 듀이러의 이 여인의 투시도를 그린, 이게 이 격자판, 이게 디지털 아니에요, 디지털. 그죠? 있는 그대로 그리려니까 이거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죠? 구역을 나눠가지고, 나눠서 다시, 그러니까 분해한 다음에 다시 합치는 거죠. 그죠? 이게 결국 그거예요. 그죠? 분할해서 쪼개고, 디지털적으로 쪼개고, 다시 합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원근법을 통해 2차원 평면을, 오타났네, 이것도. 3차원 공간을 그대로 재현하려는 미술가들의 꿈은 이제 사진술의 발명, 그 다음에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술은 결국 어쨌든 이 목표라는 면에서 봤을 때, 원래 원하던 거를 달성한 거예요. 그죠? 우리 사진가들이 원하던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추구했는데 원근법도 만들고, 그래서 원근법이 지금 우리 앞에서 이미 다 공부했잖아요. 원근법이 거울의 발명을 통해서, 근데 이 거울의 발명이 결국, 그죠? 카메라 옵스큐라, 그다음에 사진기의 발명으로 연결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 꿈이 실현됐는데, 실현되고 나니까 모순적인 거지. 미술가들은 스스로 그죠?
자기들이 그렇게 추구해서 시작됐는데 목적을 자기들이 세웠는데 그 목적에 의해서 지양돼. 그런 의미에서 모순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과 반대되는 결과가 도달한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사진 자체가 상당히 모순적인, 태생적으로 모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죠?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걸 추구해 왔고,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얘기는 이제 또 다시 뒤에가 다시 하시겠고요. 뒤에 가서 바로. 하지만 일단 처음 나왔을 때는 사진이 어떤 미술의 수단, 지금 목적이었고 우리가 목적과 수단의 그 형이상 배웠잖아요. 그죠? 이 수단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미술가들은 당장 이 좋은 수단이다 해가지고 뭐 당장 이 사진기가 나오기 전에 그죠? 카메라 옵스큐라를 이용해서 이 그림을 그렸잖아요. 뭐 베르메르나 이런 사람 다 그죠? 그죠? 페르메이르죠. 그죠? 발음상 원어로는 페르메이르 같은 사람은 요거를 이렇게 비추게 해서 요 위에다 딱 대놓고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그대로 그리지 않고도 그냥 바로 딱 찍어 나올 수 있게 한 게 그 텔벗이에요. 텔벗. 그게 텔벗이고요. 그때 배웠죠, 텔벗.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진술의 요거를 그 도구로 활용을 했고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우리 아까 그 비어스타트 나왔잖아요, 그죠? 비어스타트 이런 그림 그릴 때 이거를 뭐 직접 가서 그리는 게 보다는 사진, 그죠? 사진을 딱 이 파노라마의 사진을 놓고 이렇게 그렸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미국 낭만주의 할 때 나왔어요. 그죠? 이런 장면들도 사진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 그죠? 이것도 이제 모델이 이거 야한 사진이 아니라 이게 특정한 연출한 모델이에요. 이게 누드 모델. 그러니까 모델도 이 하는 그림을 그리려면은 며칠째 기다리고 뭐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막 감기 걸리고 난리가 났는데. 그죠? 당연히 비용도 많이 지불하고. 근데 이제는 그 사진 보고 이제 그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연출된 사진입니다. 그 화가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도 나다르예요. 나다르. 그죠? 나다르. 아까 나왔어. 나다르가 촬영한 여성 누드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그 1686년 살롱에 출품하기 위한 작품 아레오파고스 앞에선 프린네라는 그리스의 실존 인물이기도 하고 또 상당히 신화까지는 아니고요. 실존 인물이었는데 어쨌든 요거를 그리기 위해서 당대의 아카데미즘 화가 장 레옹, 요거 뭐 좀 이따 다음 시간에 하던 레옹 제롬, 그 당시 아주 이 아카데미 교수, 아직은 교수가 안 됐구나. 어쨌든 아카데미즘의 그 대가입니다. 대가인 이 화가의 요청으로 야, 요런 자세로 이거 사진 좀 찍어달라, 모델을. 그럼 요걸 이제 보고 그리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보고 그린 그림이 이겁니다. 요 모델이 이렇게 딱 지금 이게 옷을 옷이 딱 벗겨져 있고 딱 자기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출된 사진이에요. 이게 뭐 누드와 부끄러워 찍은 게 아니라 연출된 사진입니다, 원래. 그래서 요게 이제 요렇게 됐어요. 실제 그림은. 저 앞에 모델이, 그죠? 앞에 요 장면의 모델, 이제 요거를 나다르가 찍어주니까 요걸 가지고 요 제롬이 요렇게 요걸 그린 겁니다. 요 그림을. 그러니까 모델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죠? 사진을 수단으로 활용해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이 그림, 그죠? 이 여성 딱 이렇게 가리고 있는 그림을. 지금 딱 옷이 딱 벗겨지는 장면에서 부끄러워가지고 딱 이렇게 가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장 레옹 제롬, 그래서 아레오파고스 앞에선 프린네라는 그러한 그리스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건 아마 들어보시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이게 이 프린네라는 여성이 하층민 출신인데 그 당대의 유명한 매춘부였어요. 제롬의 그림은. 근데 이 불경죄로 재판을 받게 된 유명한 매춘. 그러니까 유명한 매춘부였는데 그 이제 불경죄로 고소된 거죠. 자기 뭐 연인과 뭐 다툼이 있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찔러버린 거지. 물론 이제 뭐 실제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불경죄라는 게 왜 소크라테스가 그거랑 똑같아요. 아테네가 믿는 신을 믿지 않고 뭐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걸어가지고 재판에 어쨌든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배심원들 앞에서, 그죠? 배심원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건데, 근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 뭐 해서 갑자기 베일을 벗는, 그죠? 그렇게 딱. 그 베일, 그죠? 옷을 딱 벗는 순간을 묘사한 겁니다, 지금. 그죠? 요게 요걸 딱 벗는 순간, 그 순간을 딱 묘사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야기에 따르면은,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그렇게 된 거죠. 이거 옷을 딱 벗으니까 프린네의 신성한 아름다움에 배심원들은, 그녀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야, 이거 죄 없다. 이 정도 예쁘면 죄 없다 해가지고. 이 정도 예쁘면 죄 없다 해가지고 이제 된 거예요, 이 스토리가 이게.
여기 딱 보세요. 이 노인네들 지금. 여기 딱 보세요. 야, 이러면서 노인네들, 그죠? 이 표정이 참 재밌게, 참 재밌게 잘 묘사했어요. 이 표정이 재밌어요. 다 재밌어요. 그죠? 이 노인네들이, 배심원들이 말이에요. 그죠? 헉 해가지고, 이거 무죄다 해가지고. 이거 볼 것도 없다 무죄다 이렇게 된 건데, 물론 이거는 처음 이런 비슷한 스토리 나온 게 아리스토파네스의 휘극이에요, 코미디에. 그러니까 이게 실존 인물입니다. 이 프린나라는 여성은 실존 인물이고, 실존 인물이에요. 그 당시 실존 인물로 매춘부였고,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었대. 나중에는 엄청난 부자가 됐대. 그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 나중에 엄청 유명한 그 부자들을 많이 만나서. 근데 그거는 실제 사실인데, 그러나 과연 이게 재판까지 있었는지, 또 재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거는 다 이제 꾸며낸 이야기다. 실제로 오늘날 역사에서는 이런 말이 안 되죠. 말이 없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막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어쨌든 뭐 꾸며낸 이야기도 재밌긴 해요. 딱 벗고 나서 이거는 볼 거 없이 무죄다 다들. 너무 예뻐서 이 표정들이 진짜 하나하나 다 다르고 재밌어요. 다 보면 그죠? 헉하다 이 노인네 그죠? 나이 한 70, 80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근데 지금 보시면 전형적인 그 매끄러운 피부와 이 아카데미즘 이제 그걸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죠? 이 스토리 자체도 고대의 어떤 설화를 가져온 것이고 매끄러운 피부 표현과 이런 그죠? 그 장면들을. 자,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근데 사진이 결국 이 작품에서도 이제 활용이 수단으로 그죠? 수단으로 그죠? 요거를 모델로 해서 수단으로 제롬이라는 그 아카데미적 화가가 그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재밌는 거는 이러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가지고. 근데 결국 우리가 이제 끝에 읽었잖아요. 근데 사진은 더 이상 어떻게 3세대, 그죠? 19세기 말이 되면서부터는 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사진이 발명되는 불과 3세대가 지나자 사가들은 사진과 같이, 그러니까 사진을 따라하려는 것을 포기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기하고. 그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차별성이죠? 그죠? 특히 이제 미적, 그죠? 예술적 차별성, 그죠? 이 차별성이란 말이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차별성, 차이, 그죠?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차이, 차별. 이거를 이제 그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진과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사진을 보고 그리고 이런 거는 그럴 수 있지만은 그거로 안 되고 이제는 그거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나온 큰 흐름이 세 가지예요. 사실 쉽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그 뒤에 예술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미술이. 그죠? 여기 쓴 것처럼. 그죠? 사진으로 인한 미술의 위기는 계속 되고, 그래서 미술가들의 기본적인 대응 방향, 사진은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고 사진을 기본으로 깔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결국 그 기계, 사진 기계, 그죠? 기계가 할 수 없는 것, 기계가 포착할 수 없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게 이제 세 가지 방향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첫 번째 즉각적으로 할 수 없었던 게 색이죠, 색. 그죠? 그 당시 흑백이라 했죠, 흑백. 흑백 사진은 이건 색채를 표현할 수가 없고, 특히 우리 인간은 색채의 동물인데 모든 것을 색채로 지각합니다. 우리 인간 형태도 결국엔 다 색채 지각에서 형태 지각하는 거예요. 오늘 과학적으로 색채가 없으면 지각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색채에 집중하게 되고, 그건 인간에게만이 가능한 특히 순간의 색채 지각하는, 이건 기계는 못 하잖아요. 특히나. 그죠? 더더군다나 또 안 되고, 칼라 사진이 그 당시 허접했고, 안 된다고요, 이게. 그죠? 그래서, 실제 제대로 된 칼라는 1970, 그죠? 불과 한 몇십 년 안 됐잖아요. 40, 50년 전에나 되는 거였지. 20세기 내내도 이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래 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색채 집중해서 쭉 나간 게 인상주의, 야수파, 그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기계가 포착할 수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겉모습이 아닌 추상적 본질이에요. 그죠? 겉모습은 그냥 그리는 건 누가 못해. 근데 그것이 원래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기하학적 구조나 형태는, 그거는 기계에는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게 이제 세잔이라든지 입체주의로 나오는 거예요. 입체적 구성, 그죠? 입체 그래서 세잔은 모든 사물의 본질은 원통과 그죠? 사각형 이런 걸로 되어 있다고, 기둥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기계는 볼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기계가 볼 수 없는 걸로 분해해서 그냥 입체적으로 표현해버리는 거죠. 피카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핵심은 이겁니다. 기계가 포착할 수 없는 것으로 간 겁니다. 그죠? 추상적이라는 게 여러 개의 공통된 본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겉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색채 집중하고, 아니면 겉모습의 추상적인 본질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요거죠. 인간의 내면. 그죠? 이거는 기계가 포착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어떤 우리 마음, 이걸 통해서 볼 수 없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또는 그 어떤 감정, 이거는 의미 표현이고 이거는 감정이에요. 뭐 연관은 되지만 좀 약간 다르죠, 그죠?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의미를 드러내는 거고요. 요거는 감정, 그죠? 그때 감정을, 우리의 격정을 표현하는, 그거를 드러내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미술에 가야 되는 방향 아니냐라고, 이게 쭉 19세기 말 20세기로 연결되는, 이해가 쉬우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진의 기본적인 영향이에요. 그리고 결국 미술사가 바뀌어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니까 이게 또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요 하나의 요거로 나가는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더 나아간 물음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사진은 예술이냐, 영화는 예술이냐, 그죠? 아까 말한 리스는 그 기자인데 그 예술가냐? 그래서 요거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전에 많이 얘기해왔던 그 리얼리즘과 또 연관되는 물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시간 관계상 그 밑에까지 마저 읽고요. 거기 읽고 요 얘기 잠깐 하고 가시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 문단이죠, 그죠? 189페이지. 그래서 이제 추상회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진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전환을 했고, 사진 작가들도 점점 단순히 인물이나 풍경을 재현하는 기술자, 그죠? 기술자이기보다는 예술가로서 되어받기를 요구했다. 그래서 과연 사진이 예술이냐 해서 초기부터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가 라마르티는 사진이란 단순한 기술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예술가가 태양과 합작해서 생성해낸 걸작이다. 뭐 말장난이죠, 그죠? 뭐 태양과 합작하는 게 뭐 그 당연한 거지. 당연히 태양 빛이 있으면 나오는 거지. 그거 뭐 말장난이에요, 그죠? 라고 극찬했다. 한편 사진 작가들은 회화의 효과를 일부러 모방하기도 했다. 그래서 예술 사진 작가들은 영상을 초점에서 약간 어긋나게 촬영하거나, 그죠? 지금 봤던 캐머런, 그죠? 위에 우리가 봤던, 그죠? 저기 왼쪽에 있는 요렇게 처음에 이제 초점을 어긋나게 하는 그런 방식. 그다음에 네거티브 필름을 수정하거나 인화지에 덧그림을 그리거나 이중인화 방식을 사용해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영상들을 능란하게 다루어 화가들의 상상력이 필적할 정도의 영상을 창조했다. 이게 뭡니까? 창조란 말이 되어 있지만은요, 창조란 게 뭡니까? 우리 제일 공부 잘하시는 분. 창조, 딱 두 글자로. 창조라는 게 앞에서 했잖아요. 사자인간 할 때. 창조는 편집, 그죠? 편집, 그죠? 편집, 조합 또는 조합, 그죠? 다양한 데서 떼어서 조합하는 거. 겹쳐봐서 조합하는 거예요, 겹쳐서. 사자와 인간을 겹쳤을 때 딱 조합이 되는 거죠. 또 편집이 되는 거죠, 그죠? 사자 머리에 사람. 이게 여기 영상이라는 게 편집이에요. 편집이란 말로 집어넣으면 쉽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편집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편집 기술이. 근데 요 아날로그 사진에서는 편집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었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편집은 의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의도. 자신의 의도에 맞게 이렇게 편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드라마 볼 때, 유튜브나 드라마도 중요한 게 그래서 편집이에요, 사실은. 그죠? 뭐 1시간 찍어봤자 뭐 이제 편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근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재미있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집이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최종적으로 그 아트를 만들어내는 거, 아트라는 말이 원래 AR이 조립하다는 뜻이잖아요. 조립하다, 편집하다. 그죠? 그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작가들은, 야, 이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아트, 어떤 편집과 조립을 할 수 없지 않겠는 해서, 나름 그 아날로그 기계, 아날로그 사진기 속에서 편집 효과를 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쉽지가 않았죠. 그죠? 그죠? 아날로그 사진기로는 완벽한 편집이 어려웠고, 근데 결국 완벽한 편집은 드디어 이제는 디지털 사진 시간에 보면 드디어 이제 완벽한 편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날로그 사진은 이제 거의 뭐 이제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라지게 되고 말 그대로. 그리고 이제 글을 쓸 게도 없어서 간단히 쓴 건데 그 얘기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이제 차별성을 그나마 추구한 게 뭐냐면은 뭡니까? 사진가들이 사진 작가들이 야 그래도 사진 작가는 다르다라고 차별성을 추구한 게 딴 거 없이 그겁니다. 그 순간 포착 능력. 순간 포착 능력. 사진가의 능력은 다르다. 그러니까 사진가는 기술자랑은 다른 게 진짜 예술가는 그 순간을 포착할 줄 안다. 그죠? 근데 순간을 포착하는 거 쉽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다 이것도 편집된 거였다는 거를 야 계속 해봐 여러 번 하다가 딱 한순간 잡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한 번 딱 진행되는 사건에서 탁 잡는 경우는 정말 드물고 사실은 아까 그래서 그것들도 다 한편으로는 편집된 거예요. 리스의 사진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편집이죠. 원래 그냥 사는 모습이 아니라
원래 살던 사람들이지만 한번 이렇게 와서 누워보세요 하고 찍은 거잖아요. 이 애들도 야 니들 어떻게 자냐 한번 해봐라 해서 찍은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는 그 실제로 어떤 순간을 포착했다기보다는 그죠? 이렇게 그죠? 그 오거나이즈 해서 찍은 거니까 사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사진에 대해 네, 연출된 거죠. 연출, 그죠? 그죠? 연출, 편집. 자, 그래서 어쨌든 사진은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예술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뭐 인상주의, 물론 그 전에 살롱 얘기를 오늘 못 했네요. 살롱전 얘기를 또 한참 할 텐데요. 아까 말한 그 아카데미즘, 그 살롱전 얘기를 할 텐데요. 근데 어쨌든 인상주의 작가들은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진, 그러니까 사진의 그 1세대, 1세대, 이걸 뭐라 그러냐. 저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휴대폰을 있는 세상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인상파 작가들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사진이 기술이 있던 시대의 사람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진에 대해서 사진 한편으로는, 뭡니까. 그러니까 사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좋아하지 않았죠. 왜냐면 자신은 사진과 다른 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출발점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출발점부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기본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이거랑은 다른 걸 해야 된다는 그런 태생적인 나의 출발점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쉽게 찾은 게 색채라는 겁니다. 색.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겠고, 다음 시간에 인상파식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